안녕하세요. 수다하러 왔수다 최성락. 박순호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화는 엄청나게 화제를 몰고 있는 벌써 800만 관객을 동원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부에서는 저희가 간단하게 최대한 스포일러가 없는 상태에서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2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스포일러를 동원한 영화 파헤치기를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1부 시작으로 가볍게 줄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조차도 혹시 싫어한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기서 과감하게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기생충을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장르와 그 가벼운 줄거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기생충이 예고편이나 줄거리를 보셨을 때 다들 느끼셨겠지만 미스테리예요, 되게. 그래서 더 기대감을 세웠던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스테리 성향을 띠는 미스테리 영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랙 코미디라는 게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당연히 코미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코믹적인 요소가 있는 코미디가 있는데 앞에 블랙자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머인데 비꼬는 유머. 되게 풍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코믹적인 요소들도 있고 웃으면서 관람할 수 있는데 보다 보면은 씁쓸하게 되고 약간 우리 사회의 이렇게 어두운 면을 보여주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영화류들을 생각하려면은 얼마 전에 개봉했던 더 페이보릿이라는 요르고스 란티머스 감독인가요? 대단한 감독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 감독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하나인데 블랙 코미디의 대가입니다. 되게 웃으면서 보다가 마지막에 보면 뭔가 가슴이 서늘하게 되는, 뭔가 생각해보게 되는, 기생충은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영화를 통해서 경지에 오르지 않았나, 마찬가지로 그런 네.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죠.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점은 장르적으로 굉장히 완성도 있게 짜임새가 있고요. 경계가 되게 확실하고 누구나 공감 갈 수 있는 내용으로 누구나 웃을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영화관을 나설 때 이렇게 뭔가 맥주를 한잔 한다든지 아니면 카페에 앉아서 단순히 영화를 보고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영화가 아닌, 생각해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옛날에 곡성이 개봉했을 때 그랬거든요. 그런 영화들이 있는 게 참 저희한테는 축복인 것 같아요. 감사한 네, 일이죠. 같이 토론도 해보고 이렇게 뭐가 분석 같은 것도 해보고 그럴 수 있어서 되게 장점이고, 단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단점이 하나도 없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성락 씨는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우분들의 연기가 저는 너무 이 캐릭터가 거의 체화돼가지고 이거를 표현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서도 좋았고, 사람들의 뭔가 좀 상상력 아니면 각자 개인의 감상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장치들이 되게 잘 돼 있다는 게 이게 또 강점인 것 같고요. 네. 저도 뭐 마찬가지로 단점을 말하자면은 굳이 꼽을래야 꼽을 수가 없네. 꼽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꼽고 싶은데 꼽을 수 없는 그 정도로 단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감독들에게 조금 부담감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나요? 그쵸. 나도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쵸. 제가 만약에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이 영화 보고 좌절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아마난 안 될 거야 뭐 이런 짤들 있잖아요. 네. 그 짤을 그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는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뭐 이 영화를 뭐 이런 분들에게는 좀 추천을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은 별로일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일단 봉준호 감독님을 좋아하면은 무조건 보러 가야 되고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팬인데 너무나 큰 만족도를 얻었고, 블랙 코미디 또는 이제 스릴러 이런적인 요소를 좋아하신다면은 무조건 보러 가길 추천드리고, 당연히 피해야 할 거는 반대로 스릴러를 저는 가장 좋아하는 장르 중 하나인데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스릴러적인 게 좀 무서운 것도 있고 피가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은 좀 거부감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를 만든 스타일 혹은 그분의 약간 인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시면은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동시에 또 약간 뻔한 그런 이야기 스토리 전개 뭐 이런 거에 약간 너무 지루하게 느껴졌다면은 이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깨어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추천드리지 않는 분들은 영화를 그냥 좀 일상의 즐거움 정도로만 네. 누리면서 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영화를 봤을 때 좀 많이 불편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마냥 이 영화를 즐겁게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뭐 안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1부를 마무리할 때 보기 전에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이렇게 이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거에 대해서 하고 마무리 해볼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화를 보시기 전에 봉준호 감독님의 전작품들을 좀 보면은 뭔가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오르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치 같은 것들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작들을 좀 쭉 보시면 뭐 살인의 추억이나 뭐 마더 뭐 이런 영화들을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무조건 동의하는 게 봉준호 감독님의 전작들을 보고 가는 것들이 좋은데 그게 워낙 많으니까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은 저는 꼭 보셨으면 하는 작품들로는 스노우피어서 그 설국열차 네. 또 역시 영화 영문학과. 네. 네. 설국열차를 보시고 네. 그리고 옥자 같은 영화도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설국열차, 옥자 이 정도를 시간 없으시다면 또 그 시간이 반대로 많으시다면 봉준호 감독님의 전작들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님의 작품들을 보고 또 한 분 생각나는 감독님 있다는 웨스 앤더슨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정도를 보고 가시면은 떠오르는 연관성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작품들이 약간 아까 말씀하신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를 이해하는 데도 참 도움이 되는 영화들이기도 하니까요. 네. 아주 좋은 추천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노우 저는 처음 들었을 때 못 알아들었어요. 설국열차. 네. 저는 설국열차입니다. 설국열차. 스노우 트레인인 줄 알았거든요. 네. 아무튼 이것으로 간단하게 스포 없는 1부를 마무리하고 이제 2부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영화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파헤치는 만큼 여러 가지 스포일러가 저희 본의 아니게 노출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영화를 안 보셨다면은 지금 주저없이 뒤로 가기를 누르신 다음에 기생충을 보고 나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스포일러 주의 공고 이제 화면 나갈 텐데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스포일러를 동반한 영화 파헤치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2부 시작으로는 인물 분석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생충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떠오르는 단어로 하면은 선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인물을 분석할 때 이 선을 중점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선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는 걸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르면서 계급이 나뉘게 되는데 당연하게 이제 위쪽 계급으로 있는 가족들로 나오는 거는 동일 가족 이성균 씨와 조여정 씨가 있는 상류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밑에는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기훈의 가족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같은 선상으로도 볼 수 있는 문광 이제 이정은 씨 나오고 그 지하실에 있는 갇혀 있는 그 같은 선상보다도 더 아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류층에서도 더 하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가장 먼저 분석해볼 인물로 남은 기택을 꼽고 싶은데요. 기택은 어떤 인물인가요? 혹시? 계획이 없다. 무계획. 네, 여기서 말하듯이 뭐 항상 자녀들에게는 계획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지만 정작 본인은 무계획인. 하지만 그 무계획이 이전의 계획들이 모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 곳에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면은 약간 좀 씁쓸한 캐릭터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죠. 그 기택 같은 경우는 가장인데 가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계획적으로 살고 있고 되게 영화 중간에서 나오는데 그 대만 카스테라가 실패를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의 역할보다는 조금 친구처럼도 가기도 하고 코믹적인 요소가 거기서 많이 나오게 돼요. 맞아요. 근데 이 인물도 되게 굉장히 영화가 가면서 많이 변화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약간 코믹적인 요소 그냥 무게감이 없는 인물처럼 보이는데 조금씩 뒤틀리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동익 그 박사장을 만나게 되면서 조금씩 흔들리게 되는데 박사장도 이 선을 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 영화 속에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기택은 다 좋은데 이 김기사는 다 좋은데 냄새가 너무 심하다. 거기서부터 조금씩 자기가 냄새 나는 것을 느끼기도 하면서 뭔가 그 열등감과 그 모멸감. 계급에 대한 모멸감 그런 걸 느끼면서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는 동익을 죽이게 되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 선율이 뒤틀리고 선의 평소에 이렇게 단순히 무계획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으나 조금씩 이런 감정이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인물이라고 보고요. 점점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어떤 열등감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약간 좀 단계별로 약간 변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예. 다음 인물로 기우를 가볼까요? 음. 우리 기택의 가족에서 큰 아들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기우는 어떤 인물인가요? 전체적으로 그의 흐름을 함께하는 인물이기도 한데 기택이 무계획이라면 이 사람은 정말 힘이 없다. 정말 무계획보다는 약간 좀 무기력? 약간 좀 기운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사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다혜의 과외를 가가지고 기세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네. 근데 또 본인도 그렇게 기세가 있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아이러니한 캐릭터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네. 저 기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기세가 없는 장면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다들 맞아요. 뭐야 가서 멈추라 해. 그런데 아무도 나서질 않거든요. 근데 그때 그 기우의 친구인 민혁이 와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 거 보고 되게 멋있다고 가족들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중반에 기우가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앞에 나가서 소리도 지르고 어설프게 이렇게 맞아요. 물 뿌리다가 이렇게 코믹한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변화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인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조금은 겁도 많고 약간 집안에 막 삼수 사수 정도를 하면서 기가 많이 없지만은 위로 올라가고 선을 넘어서 다른 계급이 되고 싶은 인물로 변화하는 것 같아서 가장 흥미로운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야망도 있어지고 행동력도 아버지에 대한 그런 거를 보면서 느껴서 그런지 행동력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후반부에서 보면은 나중에 파티를 하면서 그 대학살극이 벌어지기 직전에 다혜와 키스를 하는데 집중을 못하면서 그 삼류 사회에 대한 동경과 동시에 이렇게 물질적으로 넘어서 정신적으로 그들이 진짜 되고 싶어하는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슴없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냥 돌을 들고 가니까 그쵸. 어쨌든 어설프게 실패를 하게 됐긴 했지만은 그런 야망이 보였던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변화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기우도 어떤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뭔가 자신이 자신감 같은 것도 얻게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상방뇨 하시는 분한테도 아주 아우 저 내가 뚜껑 깨겠어 막 이러면서 돌을 막 가지고 가고 막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변화한다는 것 자체는 기택이랑 저는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지만 약간 방향성은 다르다는 점에서 또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죠. 네, 영화를 보면서. 다음으로는 한번 기정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기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기정도 가족에서 조금 많이 다른 위치로 생각이 되는데 처음에 되게 야망도 가지고 되게 세 보입니다. 왜냐면 욕을 달고 살잖아요. 되게 욕이 찰집니다. 되게 막 이런 것도 하고. 맞아요. 이거 비 처리해주세요.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게 PC방에서 담배 피면서 맞아요. 담배 피는 장면 저는 박도원 배우가 그렇게 담배 피는 장면 맛깔나게 찍을 줄이야. 되게 보통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듯이 보통 이렇게 세게 보이고 싶어하는 캐릭터들이 속은 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영화에서도 가장 순수한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지하실에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걱정을 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엄마 우리 어떻게 그 사람들 대화도 해봐야 되는 것도 아니야? 이런 장면도 있고 그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하고 가족을 누구보다 아끼면서도 되게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복선이 되어서 성서에서도 그렇듯이 순수한 양이 희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작 죽게 되는 가족의 일원 중에 한 명은 유일하게 기정이 되버렸던 거지.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또 이 캐릭터가 굉장히 순수하고 약간 아가가 내면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게 부잣집에서 이제 캠핑을 갔을 때 술을 마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때를 쓰죠. 기정이 아빠 우리 좀 챙겨. 이거 연기하시네요. 우리 좀 챙겨. 다른 사람들이 뭐 우리 좀 챙기라고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죠. 그게 참 약간 그 캐릭터의 과거의 모습 같은 거, 과거의 그 캐릭터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는 게 약간 그 대사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그 순간은 약간 되게 어딜 가나 어느 가정에나 있는 약간 좀 이쁨 받고 싶어하는 뭐 아들, 딸 뭐 이런 자녀를 표현한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가지고 그 기정이 죽고 이제 유골함이 등장하는 부분이 좀 먹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면 아마 그 중점 인물들 위주로 인물 분석을 했는데 네네. 다음은 상징성을 가진 아이템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상징성 있는 아이템이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보였던 건 일단 수석이었던 것 같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석이 약간 기후와 동일시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수석이라는 게 어찌 됐든 뭐 자연이라는 게 뭐 다 그렇듯 원래 있었던 자리가 있었잖아요. 뭐 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정확하게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물 숫자의 돌석일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물 숫자의 돌석일 텐데 그러면은 물에 있는 돌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물을 떠나서 이제 기후에게 들어갔고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수석은 있어야 되지 않을 곳에 있는 거죠. 그와 동시에 또 기후도 그 수석을 받음과 동시에 약간 자신이 원래 속하지 않았던 곳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또 영화 말미에 가서는 각자 뭔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동일시 될 수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 기후의 대사를 들어보면 이 수석이 자기한테 붙는다, 뭐 자기를 따라다닌다 이런 대사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수석 말고도 저는 디테일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잘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음식적인 거라고 봐요. 저는 되게 봉준호 감독이 디테일에 감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조금씩 위치가 상승해 나가는 기후의 가족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소독할 때도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그러면서 안주도 이렇게 과자 같은 쪼가리를 먹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맥주,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필라이트를 먹습니다. 편의점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가장 싼 맥주 중에 하나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기후의 가족이 돈이 많이 없다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조금씩 이제 처음에 기후가 취직을 하고 나서 다들 계획이 잘 흘러가고 있을 때 처음에 음식을 먹게 되는 장소가 기사식당이에요. 기사식당, 그쵸. 그래서 그때가 아마 아버지가 기사가 되기 위한 기정이 작업이 들어가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래서 기사식당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맥주를 먹는 것이 필라이트에서 사포로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네. 장족의 말투. 굉장히 장벽이 발전이고요. 그리고 음식도 소고기를 집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그 소고기 먹기 전에는 아마 그 피자 맨 처음에 가게에서 일을 하는 그런 피자 박스를 만들면서 일을 하는 위치가 피자 가게에 가서 피자를 시켜 먹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위적인 상승이 되면서 음식 먹는 게 바뀌고 있는 그런 디테일도 보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파티에서 이제 음식이 되게 공급적인, 이름도 저희도 잘 알기 힘든 그 서양 음식을 먹게 되면서 위치가 상승되면서 바뀌어가는 음식들, 그런 디테일도 살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또 음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또 체크살 넣은 짜파구리 뭐 여기서 빼먹을 수가 없죠. 그게 실제로 지금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대요. 진짜요? 체크살 넣어 먹은 짜파구리를 먹는 것들이. 근데 체크살 비싸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솔직히. 체크살 구워 먹지 왜 그거를 짜파구리에 넣어가지고. 저는 너무 가난해서. 저만 하십니까? 저 장난 아닙니다. 또 다른 것들로는 이제 인디언 텐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디언적인 게 영화에서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디언이 사실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그 땅을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었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제 콜럼버스를 타고 이제
영국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렇죠. 이렇게 땅을 와가지고 원주민들을 학살하면서 미국의 시민이 되는 그런 것들인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사죄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사죄를 진심으로 했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한쪽으로 몰아넣고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명목하에서 그렇죠. 그 사람들을 몰아넣고 그 사람들을 상품화했던 것들이 인디언 텐트 그런 상징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디언이 아무래도 이렇게 기정 기후 이런 가족들처럼 약자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지금은 룰 같은 것들이 기정 기후는 태어났을 때부터 룰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자들의 룰이고 그 사람들의 룰 같은 것들이 잘 드러나 있고 그 인디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명목하에 그들을 터전을 줬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원주민의 땅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멋대로 우리가 사죄할 테니까 너는 우리가 이렇게 신경 써준다 이렇게 보여주기식 같은 것들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맨 마지막에 기택이 동익을 죽이게 되는 장면이 되게 상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을 인디언이 죽였다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쪽으로 밀려났던 사람이 약간 좀 밀어낸 그 당사자를 죽인다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리고 이제 미제라고 되게 굉장히 자부심 있게 말을 하면서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는데 비 한 방울이 안 들어갑니다. 밑에서 반지하에 살고 있는 그런 가족들에서 물난리가 나서 집이 전부 물에 잠겨요. 이렇게 턱 밑까지 이렇게 오는데 그 미제 텐트는 물 한 방울이 안 새거든요. 그 아이 조그만 아이가 사는 그런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빈부격차와 이 아이러니함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텐트가 많이 나왔으니 말인데 진짜 미제인지 갖고 너무 궁금해요. 비가 하나도 안 샀는데 정말 미제라서 그런 건지 뭐 아무튼 그런 거는 좀 잡설이고요. 여기서 마침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전 비도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밖에서 볼 땐 굉장히 좋잖아요. 밖에서 보면서 소리를 듣고 하는 거 굉장히 고급스러운 약간 좀 취향에 가까운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비를 맞는다는 것 자체가 그 비를 뭔가 좀 방어할 수 없는 자연 뭔가 그대로 위험 상황 뭐 그런 것들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이런 거에서도 약간 좀 격차가 좀 많이 드러나는 장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캠핑을 갔다가 올 때도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안 젖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네네. 네, 그냥 비가 오면은 그냥 차 타고 비 그냥 밖에 내리는 거 그냥 구경하고 뭐 아니면 뭐 집안에서 그냥 비 오는 거 구경하고. 근데 이제 기택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가 오면 이제 물난리가 나고 이제 정말 그렇죠. 약간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어야 될 정도로 약간 위기를 겪게 되잖아요. 집이 완전 그 침수가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감독이 이런 장치를 통해서 뭐 상류층과 뭐 빈부격차에 대해서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비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이잖아요. 아, 그쵸. 하강의 이미지가 네. 있죠 또.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선을 이렇게 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누군가를 기생하면서 그 부자들을 기생하면서 올라가려는 것들을 이렇게 너네는 절대 이곳을 올 수 없어 그런 느낌이었어요. 중력은 결국에는 아래로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비를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런 꿈들이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 미제 텐트는 쓰러지지 않지만 그렇죠. 그 실제로 대사 중에서 그 조혜정 씨가 맡은 연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다음 날에 비가 내려서 미세먼지도 없고 좋다. 그렇죠. 근데 밑에는 생존권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존권이 막 물난리가 나서 막 경찰들이랑 싸우고 그런 아수라장이 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아마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님이.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미세먼지 장면 그 앞뒤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앞인지 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침수된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운동장 같은 그 체육관 같은데 한테 모여가지고 이제 네네. 다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약간 좀 안쓰러운 장면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그 약간 뭐 대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도 굉장히 저는 인상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장면 자체를. 네. 그리고 또 계단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애초에 이 계단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위치 그냥 딱 봤을 때 위치적으로 봤을 때 위아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계급적 위치 혹은 뭐 물리적 이런 위치를 표현하기에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장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확실히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주제 혹은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냥 아예 전면에 드러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기생충을 보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장면들, 중요한 모먼트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기분을 생각하면 놓치고 싶은데 영화 자체에서 너무 빠져드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지하실로 들어가는 장면 네. 압도적이죠. 정말 압도적이라는 표현이 정말 걸맞는 게 정말 그 내려갈 때 사운드 뭐 문강이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내려가는데 그것과 이제 음악 사운드 혀가 이러면서 가죠. 그렇죠. 너무 무서워요. 공포 영화로 장르가 바뀌는 네. 순간이죠. 진짜 제가 진짜 무서운 거 못 보는데 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전 무서운 거 진짜 못 보거든요. 사실 네. 제가 곡성을 봤을 때도 그 정도로 무서운지 모르고 왔다가 네네. 정말 진짜 속된 말로 지린다고 하죠. 네. 지릴 뻔했어요. 아무튼 그 정도로 약간 압도적인 공포감 같은 게 느껴졌던 장면이기도 하고 사실상 그 씬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그 장면 때만큼은 화장실에 가시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좀 놓치면 안 될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가장 첫 장면과 가장 끝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왜냐면 두 장면이 같잖아요. 이 카메라 그렇죠. 수미상관의 구조죠. 그렇죠. 수미상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장면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처음에 봤을 때 그 장면과 나중에 봤을 때 그 장면 그 같은 움직임, 카메라의 움직임과 뭐 같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느낌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에서 그 처음에 느꼈던 감정과 나중에 느끼는 뭔가 씁쓸하면서 뭔가 찝찝하면서 뭔가 좀 전체적으로 영화 내용에 공감했다면은 되게 여운이 굉장히 남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두 장면을 비교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우의 대사 중에서 아까 그 수석에 관해서 말을 드릴 때 언급을 했었는데 이 수석이 자신한테 붙는다라는 게 굉장히 좀 씁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네네. 개인적으로는 기우가 아무래도 좀 이 극 중에서 되게 젊은 세대에 속하기도 하고 약간 제가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그 수석이라는 게 약간 좀 되게 씁쓸한 것 같아요. 그거를 벗어나고 싶어도 뭔가 좀 벗어날 수 없고 결국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뭔가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게 하고 그 사람도 그 처지를 알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만드는 대사여가지고 네. 이 대사가 개인적으로는 기억에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장면에 대해서 막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런 거는 네, 이런 건 안 되고요. 네.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금 사실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모를 정도인데 네네.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그런 장면들을 제외하고서는 네. 말씀드리면은 저는 기우가 이렇게 물난리가 났을 때 그 동익의 집에서 탈출했잖아요, 가족들이. 탈출하는 그런 장면 씬들이 다 전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 1부에서 말씀드렸던 그랜드 부다페스트 티벌 잠시만요. 그랜드 잘라주세요. 부다페스트 호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자, 절대 자르지 않을 겁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 그렇게 그 엑스 앤더슨 특유의 스타일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만화 보듯이 이렇게 큰 장면에서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인물들이 이렇게 내려가는 장면들도 인상 깊었고 그 내려가다가 기우가 갑자기 멈춰서면서 이렇게 물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너 기우야 너 뭐해 하는데 계속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다 가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때부터 기우가 가장 큰 심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아닐까 싶었던 장면도 있고 또 이렇게 물난리가 난 집에서 그 기정이 이렇게 변기에서 물이 역류를 하거든요. 막 똥물에 역류를 하는데 거기에 위에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천장에 있는 담배를 꺼내서 이렇게 담배를 천장을 바라보면서 피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 암담함과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해도 내가 발버둥 쳐봤자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감 그런 것들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고 그 또 이제 비 내려가는 장면 중에서 또 좋았던 장면이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 좋은 집이 동익의 집에서
조금씩 내려가면서 이 영화의 주제가 상징적으로 드러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 선을 이렇게 선과 계급이 내려오면서 그 반지하집까지 가는 과정에서 계단이 내려가 아까 말씀하신 계단도 중요한 요소고 그 계단이 내려가면서 카메라가 이렇게 무브가 굉장히 이렇게 다운되는 듯한 그런 무브를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줄들이 이렇게 전기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골 같은 데 보면 전기줄들이 이렇게 하늘 이렇게 있는 곳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그게 마치 선을 의미하는 듯 했어요.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경계의 선 이런 것들 경계 내면서 계급과 이렇게 상류층에서 하류층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 깊게 보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잠깐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카메라 무빙을 말씀하셨는데 네. 카메라 무빙이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기도 하죠. 이 장면이.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장면을 하나만 더 꼽자면은 그 기택이 동익과 함께 그 밤에 비 오는 날에 그 차를 운전하면서 가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컷 편집으로 처음에 이렇게 보여주다가 이 뭔가 기택이 그래도 사모님 사랑하시죠. 연기에 대한 욕심이 있으시네요. 잘하잖아요. 방금 조금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모님 사랑하시죠.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카메라가 컷 편집이 아니라 슥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게 약간 상징적으로 이 사람이 선을 넘는 포인트가 이거다라는 거를 카메라 움직임만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이 영화가 굉장히 카메라 활용을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에서 딱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을 꼭 이건 정말 인상에 깊게 박혔는데 송강호 씨가 이제 동익을 칼을 찌르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분노와 이 그 계급에 대한 폭발 아까 말한 약간 인디언 복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이렇게 동익이를 죽이러 가거든요. 이선균 씨를 죽이러 가는데 그때 표정 연기가 저는 너무나도 인상 깊었어요. 왜 송강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배우 중에 한 명인가라는 것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수많은 감정들이 있었거든요. 그 분노와 이 냄새에 대한 모멸감에 대한 분노 폭발과 함께 이렇게 그다음에 죽이고 나서 그 표정조차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장면을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송강호 배우님, 대배우님 이 사실 영화에서 전면에 막 드러나는 장면이 많지 않거든요. 이 영화에서는. 근데 그러면서도 그런 중요한 부분 같은 데서 자신의 이 딱 카메라가 잡히는 부분에서 온전하게 그 캐릭터를 소화해내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보여주는 거 보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보석 같은 배우가 아닌가. 정말 송강호 배우 대배우님께서 없으셨다면은 사실 봉준호 감독이라는 또 대감독 중에 한 명이 이 정도로 자신의 영화를 표현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네네. 어떠셨어요, 성락 씨? 기생충을 보면서? 저는 정말 너무 좋았고요. 너무 재밌었던 영화였고 이게 뭐 어떤 의미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영화 자체가 너무 재밌게 뭐 재밌는 주제는 아니지만 그거를 너무 재밌게 잘 매끈하게 만들어낸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네네. 결함 뭐 아니면 흠 뭐 이런 거를 찾아보고 싶어도 정말 그런 거를 내가 이런 걸 왜 찾고 있나 뭐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던 작품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되게 네. 저도 정말 재밌게 봤고요. 그 영화 속의 대사에서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진짜 시의적절한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담겼던 것 같아요. 학벌주의도 담기고 학연주의도 담기고 물질만능주의, 뭐 계급주의 이런 것들이 담기면서 이게 세대를 단순히 이렇게 나누지 않고 전 세대가 약간 공감이 되면서 조금씩 이렇게 처음에 웃으면서 봤다가 좀 씁쓸해지는 저 자신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생충 영화관에서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네, 물론 이 영상을 보기 전에 꼭 보시고요. 이 영상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 이만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네, 다음에 또 저희가 더 좋은 영화 혹은 여러분이 절대 보셔서는 안 될 영화를 하나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까지 안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